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 중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가득 메우고 툇마루에 앉은 삼형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모님께서 돌아오시진 않습니다. 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한양으로 갑시다. 거긴 큰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양? 거기 가서 뭘 한단 말이냐? 일단 가고 봐야지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마지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 아우들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형제는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윗돌이 많아 험난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삼형제는 한양에 대해 물었고 나그네들은 하나같이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길이 세 갈래로 나뉜 곳에 다다랐습니다. 삼형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그때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삼형제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좋겠습니까? 노인은 삼형제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려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 세 길이 전부 한양으로 가는 길이긴 하다만 가는 과정이 모두 다르지. 어찌 다르단 말씀이십니까? 바른편 길로 가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으며 왼편 길로 가면 시체가 셋 있다네. 삼형제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씀이십니까? 내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마지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니 바른편 길로 가겠다. 난 힘센 장정들이 많다면 나와 잘 맞겠군. 가운데 길로 가겠소. 그렇다면 저는 왼편 길로 가겠습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각자의 길을 가보게. 어디로 가든 한양에는 닿을 테니. 삼형제는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리하자. 조심들 하십시오. 그리하여 삼형제는 각기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는 바른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비교적 평탄했으나 한참을 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람이 산다는 말씀이셨단 말인가? 해가 기울어질 무렵 산속 깊은 곳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그 노인장께서 말씀하신 곳이겠구나. 마지는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헴, 아이고 삭신이야. 계십니까? 누구요? 그의 눈앞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쩐 일이요? 한양으로 가던 길에 이곳을 지나던 중이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뵈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가 궁금하군요. 내 병세가 깊어 생활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 자네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마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를 다하지 못했사온데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효도 한번 받아보세. 마지는 이튿날부터 노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쑤어 올리고 낮이면 뒷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노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워낙 깐깐한 성격이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죽이 왜 이리 싱겁느냐? 이거 무슨 맛으로 목구멍으로 넘기겠어? 어르신, 소금을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없으면 끝인가? 이런 죽을 노인네한테 먹이다니. 마지는 동네를 찾아 내려가 어느 집에 들러 간청하여 장 한 사발을 얻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는 노인에게 된장을 넉넉히 푼 죽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제법 죽다운 죽이구나.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어르신. 죽을 맛있게 먹은 노인은 이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듯이 아프구나. 뜸을 떠다오. 마지는 뜸을 떠본 적이 없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그러나 막상 뜸을 뜨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강 장작을 태워 숯을 만든 후 작은 항아리에 재를 담아 등을 지지듯 올렸습니다. 이놈아, 뜸을 뜨는 것이냐? 내 등을 지지는 것이냐? 어르신, 그래도 아픈 곳이 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놈아. 이건 뜸이 아니라 고문을 하는 것이냐? 마지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노인은 트집을 잡으면서도 점점 마디와 미운정 고운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 또한 노인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힘겹게 마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듣거라. 나는 원래 만금을 가진 부자였으나 속세를 떠나 이곳에 왔다.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저 뒷간 밑에 돈괴가 묻혀 있다. 내가 떠나거든 그것을 파서 가지도록 하게.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다. 아버님, 마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노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마지막 유언을 따라 뒷간 밑을 팠습니다. 드디어 땅속에서 묵직한 돈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는 뚜껑을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반짝이는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는 그 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둘째는 가운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처음엔 평탄해 보였으나 점점 숲이 우거지고 산세가 험해졌습니다. 이곳에 힘센 장정들이 많다 하였지. 그럼 내게 어울리는 곳이겠구나. 걷다 보니 점점 뱃속이 허전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좀 쉬었다 가야겠어. 그때 저 멀리 주막이 보였고 둘째는 반가운 마음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막 안에는 웬 사내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거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한쪽에 앉아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둘째는 주머니를 뒤적였으나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은 모두 형님에게 있었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막을 나서려는 순간 한 사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네 배고픈가 보군. 그렇소. 자네 다부진 게 딱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겠나?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요? 우린 말이야. 산적이지. 둘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적이면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산적이요? 그렇지. 힘께나 쓰는 장정이라면 우리와 함께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좋소. 그런데 혹시 시험 같은 것은 없소?
그러면 저기 있는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쳐 보게나. 둘째는 자신만만하게 기둥을 향해 다가가서 힘껏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기둥은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둘째의 주먹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으악! 아이고, 내 손? 보기보단 약골이군. 둘째는 손을 털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덜 들어갔나 보. 내 배가 고픈 탓이오. 배짱은 좋군. 그럼 함께 하세. 그날부터 둘째는 본격적으로 산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부터 부패한 관리, 못된 대감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주머니를 털었죠. 나름 둘째의 적성에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 동안 산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시간은 거슬러 올라 막내는 왼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으나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람조차 음산하게 불었습니다. 형님들은 잘 가고 있겠지? 막내는 두리번거리며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숲 한가운데에서 뭔가 수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라? 저기 무엇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 셋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언가에 찔려 죽었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죽은 것 같았으며 한 사람은 병을 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막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셋 모두 허리춤에 전대를 차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면 돈을 가져갔을 터인데. 막내가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때 포졸들이 나타나 그를 포박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막내는 관아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아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온데 어찌하여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그러면 길 한복판에 셋이 죽어 있는데 어찌하여 내 놈이 그 옆에 있었느냐? 저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중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죽어 있었고 내 놈이 그 옆에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의심스럽지 않느냐? 막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님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라? 첫 번째 자는 무언가에 찔려 죽었습니다. 칼에 찔린 자는 채굴을 보아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저 같이 허약한 자가 그런 큰 사람을 해할 힘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는 몽둥이에 맞은 듯한데 저는 지독히도 팔에 힘이 없어 장작 패는 것도 못하여 형님들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질을 한다니요. 세 번째 자는 독이 든 병을 마시고 죽은 듯한데 그런데 제가 독을 탔다면 시체 옆에서 어찌 그 술병을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그걸 치워버려야 의심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라면 도대체 이 셋은 어찌하여 같은 곳에서 죽은 것이냐? 저 자들의 손을 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 시체는 허리춤에 칼집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둘렀다는 뜻이옵니다. 두 번째 시체의 주먹을 보십시오.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습니까? 주먹을 많이 쓴 자이니 분명 싸움을 즐겨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체는 술을 쥔 손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가 직접 술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원님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무엇이냐? 이 셋은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서로 말이냐? 하나는 칼을 든 자이니 싸움이 벌어지자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하나는 몽둥이를 쥐고 있었으니 칼을 든 자를 먼저 내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부상을 입어 쓰러졌고 남은 한 사람은 이를 보고 겁에 질려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원님의 막내의 추리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도다. 원님은 조용히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가 덕보입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구나.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자네를 내 아들로 삼고 싶네만. 막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는 오래전부터 양자를 드릴 생각이 있었다. 자네처럼 명석한 자라면 과연 내 아들로 손색이 없을 것이네. 그렇게 막내는 원님의 양자가 되어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직을 부임받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대로에는 장사꾼들이 나무판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길가에는 양반들과 평민들이 뒤섞여 북적였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에 한 채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오더니 아주 큰 인물이 되셨구려. 이 말을 한 자는 마지의 이웃이었습니다. 마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조그만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조그만 장사라니요. 한양 돈은 다 쓸어 모은다던데. 마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두매산골을 떠난 뒤 노인이 남긴 재산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입소문이 나며 차츰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넓은 집을 마련하여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터인데. 마지는 문득 오래전 헤어진 아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이나 굶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그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거리 담장을 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잽싸게 기와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역시 부잣집 도둑질이 제맛이지.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산적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한양까지 흘러온 둘째는 역시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도적질을 이어갔죠. 이 정도 부잣집이라면 금은 보화가 한가득이겠지.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마을에 도적이 들끓어 명을 받고 순찰을 돌던 포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둑으로 체포된 둘째는 곧바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네 이놈! 남의 재물이나 탐내고 훔치다니? 내 손으로 벌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더냐? 배운 게 도적질이라 어쩔 수 없었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둘째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고 막내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내는 눈을 크게 떴고 둘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둘째 형님, 막내야. 막내야. 3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형님이 어쩌다가. 막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도적이 들었던 기와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제 집을 털려던 도둑이 여기 잡혀있다 하여 찾아왔소. 그런데 그는 대청 아래 꿇어앉아 있는 자를 보고 그만 멈춰섰습니다. 아우야. 둘째는 이번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형님, 한양에 계셨구려. 제가 형님 집을 털려 한 것이라니. 설마 우리 형제 셋이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이야. 부자가 된 마지, 도둑이 된 둘째, 판관이 된 막내. 셋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후로 셋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맞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바른 길을 가겠소. 그래도 형님과 막내가 잘 됐으니 나는 그거면 됐소. 막내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을 포졸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졸. 그간 죄를 반성하고 뉘우쳤으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형님이 힘이 세니 포졸이 되어 도둑을 잡는 것은 잘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 우리 막내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 그리하여 둘째는 한양의 포졸이 되어 도둑을 잡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는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베풀며 덕을 쌓았고 막내는 뛰어난 판관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둘째는 듬직한 포졸이 되어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약속대로 한양에서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